4.10 총선을 통해 6선에 성공,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당선인 6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임. 22대 국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정권 심판의 열기를 담아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 총선 민심을 구현하는 국회, 이런 점에서 저는 개혁국회라고 22대 국회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도 이제 국회의 최다선으로서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장에 나서게 됐다. 조정식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회의장의 역할과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총선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됐는데요. 당선된 6선 의원부터 5선 의원까지 경쟁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경기 시흥을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내 6선 최다선으로 국회의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느냐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의장 경쟁을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궤적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치적 중간에 고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고비 때마다 함께 일을 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네. 제가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경기도정의 밑그림을 함께 그렸고, 그 다음에 대선 캠프 때는 제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후보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는 제가 지난주 사임할 때까지 1년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으로 20개월 동안 함께 일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호흡이 잘 맞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조정식이다. 적임자가 저다. 이런 이제 의미죠. 네. 현재 나온 후보 모두 국회의장 역할과 관련해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립성 등을 감안해서 국회법으로 의장의 당적부요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당적부요 금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국회라는 곳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의 기능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심을 안고 출범하는 국회입니다. 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특히 전반기 국회의장은 이러한 총선 민심을 구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떤 어설픈 기계적 중립이나 무색무취한 국회의장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네. 저는 이 개혁 국회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 의원께서는 이번 22대 국회에 대해서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이 점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조 의원이 주장하는 개혁국회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먼저 이번 총선 민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네.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권 심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생 회복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개혁국회는 이 두 가지를 받드는 국회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지금 일방 독주의 용산 권력의 전횡에 대해서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22대 국회는 그런 일방 독주의 용산 권력의 전횡을 제대로 견지하고 또 바로잡는 입법부가 돼야 된다. 이것이 네. 개혁국회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총선 과정과 그 전 과정에서 쭉 제기됐던 국민이 요구하는 각종 개혁과 민생의 과제들, 네. 이런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완수하는 국회가 개혁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 가장 우선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검찰과 언론개혁 등의 네, 기치를 네. 강조하는 후보가 있고 또 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점에 주력할 계획이세요? 먼저 이번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것을 바로 세우는 네.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차기 국회의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제대로 확립을 하고 그리고 용산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이것을 바로잡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반드시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네. 번째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이제는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어요. 바로 이러한 거부권의 행사의 남발이 21대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거부권 남발은 국회의장이 엄중 경고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치 검찰, 우리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 검찰의 그 무차별한 국회 압수수색과 야당 탄압, 네. 이걸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지난 한 2년 가까이 동안 총 20차례, 20차례의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역대 전례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무시하는 정치 검찰의 전횡 이게 반드시 바로잡겠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이번 총선 후에도 지금 선거법을 빌미로 해서 야당 당선자에 대한 탄압이나 또는 국회 탄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기도가 있다라면 이것은 아마 그 국회의장이 제가 되면은 저를 밟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역시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검찰 개혁인데요. 지난 21대 때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 이제는 더 이상 정치 검찰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네.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그 수사 기소권의 분리. 그 두 번째는 한국형 FBI라고 말하는 중수청.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이 2가지를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의장이 되면 국회의 사개특위,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특위를 조기에 만들어서 거기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네. 제대로 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되는데 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차일피 미뤄지다가 이게 질질 끌려요. 네. 그래서 이런 관행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여야 합의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쟁화돼 가지고 차일피 미뤄지면 그 시한을 통첩을 하고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 합의, 네. 본회의 개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개혁입법, 민생입법 제때 처리해서 국민께 생산성 있는 결과를 도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그러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네, 네.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편에서 이런 또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관건 선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총선을 앞두고서 집중해가지고 20여 차례의 뭐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 또는 그 아주 선심성 이제 이런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든가 또는 선거 현장 곳곳에서 이 관건 개입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네.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현직 구청장이 직접 그 전화를 하면서 누구누구를 찍어라 하고 전화를 바꿔주기도 하고 네. 이런 관건 선거 반드시 바로잡아야죠. 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이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권력 체제, 이 87년 체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어떤 점들이 검토될 수가 있는가를 쭉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선은 그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먼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여당인 국민의힘도 거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부권이 막 남발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현행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제2표결을 하기 위해서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요, 문턱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한 합리적으로 한 180석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국회로 넘어와도 똑같이 과반수로 결정을 해요. 네.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서 거부권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시 이제 헌법 개정에서 핵심들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일 텐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전통적인 당론이 4년 중임제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4년 중임제가 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의 4년 중임제와 그다음에 정말 헌법의 정신인 입법, 사법, 행정의 정확한 상권 분립과 그다음에 네. 입법부의 그 역할들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다뤄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총선 때 내세웠던 이른바 이채 양명주가 반드시 의제가 돼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제와 회담 형식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내일 정말 그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 굉장히 상징적이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이채양명주를 비롯해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을 아마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 데서 진정성 있게 정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달라. 그리고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 총선 때 드러났던 국민의 비판을 정말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수용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약속, 이것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저는 드러나야지 이 회담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박수받는 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당면의 현안들을 보면 이제 5월 국회가 이번 그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이제 남짓 남았는데 그 이번 이제 5월 2일 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특히나 최상병 특검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죠. 네. 그리고 이태원 그다음에 참사 특별법 이런 부분들 얼마나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습니까? 이런 부분들 치유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등등은 바로 그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그 용산에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까요? 기대해 봐야죠. 네. 여권은 총선 패배 이후 지금 인적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임명했고요. 국무총리 인선도 예정돼 있는데요. 비서실장 임명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책임도 그 대통령이 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야당에게 누구를 추천해 달라라는 게 좀 약간 안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차기 총리나 앞으로 이제 또 개각이 있게 되면 그 대통령이 이제 인사 제청을 이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인사를 제시하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그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명확히 바꾸고 또 그에 걸맞는 인사를 제시하면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비서실장 임명 관계에서 보면은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막말을 하시든가 또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평화 발언을 이렇게 종종 하신 분이에요. 네. 그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바로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좀 유감이다. 예,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거대 야당이 아예 총리 추천권을 넘기는 방안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네. 그 부분은 제도상으로 적절치가 않죠. 네. 예.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양국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여권에서는 거야 입법 폭주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여권에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거야 입법 폭주를 벌써부터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총선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총선 민심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이제 한 달 남은 국회 기간 동안에 우선적으로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최상병 특검법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을 먼저 처리를 여당도 동의해 주는 게 이제 그나마 그 여당의 변화와 총선 민심에 순응한 길이다. 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지금 여야 모두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인데요. 여야정 협의체 등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 다만 이제 이 용산에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부 여당의 궁지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실속 없는 것이 되면은 이것 또 한번 이제 또 하나의 블랙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인데 정치의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시 그 여권의 최고 수장인 그 대통령의 그 진정한 국정전환의 기조에 대한 네. 태도 변화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 의원은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6월 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럴 경우 법사위 운영위 등 민주당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떤 입장인지요? 먼저 이 원구성 협상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 이제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바로 이제 6월 1일 날 국회가 이제 개원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순항이 되는 거죠. 순항이 되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역대 국회 구성을 보면은 원구성 문제를 놓고 질질 끌었어요. 그 심지어 지난 21대 국회 때는 원구성이 국회 개원하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2달이 넘긴 7월 22일 날 원구성 협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늑장 개원, 이것은 이번에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22대 국회는 아무리 늦어도 무조건 6월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일하는 국회로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계에서는 그 역시 국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입법의 관문 게이트이기도 한 법사위원회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운영관계는 국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총선 민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계속 그 입법의 성과들 줄줄이 막히고 이게 막 대통령의 거부권이 막 이렇게 횡행했던 거는 그 말 그대로 법사위가 제 기능을 못한 탓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계속 법안들이 질질 잡히고 그 다음에 뭉개지고 또 묵살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됐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런 일을 첫 번째 없애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다수당으로 선택된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운영위까지 가져가면 그럼 국회의장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건 좀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지금 박찬대 의원으로 가는 듯하고요. 네네. 당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 거의 이제 단독으로 출마를 네. 해서 그 5월 3일 날 이제 최종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 그런 공감대가 지금 꽤 넓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감대는 그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주신 의석수로 제대로 일해라. 이게 유권자의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가장 잘 이끌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데서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고 공감대가 좀 넓어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육선 이제 최다선이신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의회 정치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도 오래됐고요. 22대 국회는 과연 달라질 것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고 해법은 없을까?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22대 국회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에게 그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국회가 정말 생산성이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 입법의 과제들과 그다음에 예산 이런 등등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21대 국회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협치가 깨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협치가 깨졌는가? 이 점을 보면 그 협치를 깨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데서 22대 국회는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바로 내일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우선 대통령이 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태도를 전환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이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는 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잘 돌아가면 그만큼 대립과 갈등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런 국정기조가 바뀌는 전환의 첫 출발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이다. 네. 네, 이렇게 선언하고 좀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 실종의 다선 의원들이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절박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 방안을 두 분이 만나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었고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의제 제한 없는 차담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2차 실무회담까지 의제 조율 난항을 겪으면서 영수회담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속에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만나겠다 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한 없이 만나자고 한 배경을 박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러다가 영수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쪽입니다. 선거가 참패로 끝나고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합니다. 한숨 돌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실정들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야 된다. 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끌면서 혹시나 이러다가 무산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야당 대표로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꾸준히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민생의제를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민생의제를 내가 태도의 문제에서 한번 접더라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아마 이런 게 강하게 작동한 것 같아요.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회담이 끝난 뒤에는 공동 합의문 대신 양측이 각각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이 점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뭔가 내부에서 조율된 의제를 바탕으로 회담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공통된 성과를 예측하고 회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동의 합의문으로 함께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협치 정신들을 발휘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 의제 없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짧은 시간에서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각자 어떤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눴는지를 국민 앞에서 얘기하게 되는 개별 발표 성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건 첫 번째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 회담이 지속적으로 같이 협치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그 일방통행의 연장선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내일 회담에서 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영수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갈지 관심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민생 지원금 25만 원 지급, 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네, 사실 안타까운 점은요. 네.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앞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따로 끝나고 브리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합의돼서 추진되는 것들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양쪽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그다음에 총리 문제도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총리 문제 이야기하면서 거부권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태원 참사 특검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을 전국 물타기용으로 끌고 간다라는 내부의 비판, 네. 비판적인 언론 이런 쪽의 시선을 따갑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적으로 성사된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야 주도권 다툼도 치열한데요. 방금 제 총리 언급이 있었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이후 지금 총리 임명은 신중한 상황인데요. 후임 총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그닥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지는 않았죠. 사실 국회에서의 비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토 성격으로서 이 총리 청문회를 끌고 가게 되는 게 네. 정치적 이득과 셈법으로 보면 야당에게 나쁘지 않은 카드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협의해 나가게 되면
야당으로서의 국회 내 역할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 인선 기준을 바탕으로 한 총리에 대한 가능성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는 수준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라고 전망합니다. 박 본장은 어떻게 보세요? 신임 총리를 두고서 뭔가 밀도 있는 얘기들이 오갈까요? 어렵죠. 네.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이 동의할 만한 총리를 제안하세요. 네. 또는 추상적인 지금 언급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 뭐 저기 민생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총리를 언급하세요. 뭐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회담했을 때 나왔던 뭐 김한길 그 전 의원 총리설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총리가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꼼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정부가 이완되거든요. 공직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이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광범위한 존경을 받는 분, 이런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여당의 원내 사령탑 선거가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친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도로 친윤당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비토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 민심 확연히 느끼셨잖아요. 총선 뛰면서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의 결과가 나왔고 108명의 의원들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결속력 있게 모이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위기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더 튼튼한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는 순간 중도층들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회초리를 들고 강하게 회초리를 때렸는데 아픈 척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그 정당에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총선 참패가 국민의힘에 매우 쓴 약이 됐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게 되는 향후의 당의 수습 방안들을 보게 되면 그닥 국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정원 수도권의 당선인이죠. 네. 이런 수도권 당선인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순간의 선택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방적인 방향과는 다른 선택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원 당선인 말씀하셨으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대통령 안 만났는데 지금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박정훈 당선인이 정치부 기자 출신의 감으로 본인이 판단하건대라고 이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네. 그 뒤에 변화에 관한 새로운 리더십들을 현재 구도에서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해서 과거의 상황과 크게 변함없는 전당대회가 이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네. 하는 방향성들을 예측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워낙 이번 선거에 대한 내상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는 선택지로 보이긴 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요소 지금 뒤늦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한 전 위원장이 앞서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뭐 총리 제안설까지 나오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고립되는 형국인지 아니면은 또 일각 얘기처럼 당대표를 준비하고 직접 출마를 할 것인지 어떤 전망이세요? 글쎄요, 제가 타당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정치를 다시 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입니다만은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잔영 효과가 남아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남아 있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은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는데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사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계속 충성할 건지 어떻게 보면 반란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잖아요. 네.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측면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애매해진 측면도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넘어서서 거의 반란의 수준까지도 가야지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픽업되어서 낙점되어서 온 사람인데 네.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2시간 반가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은 이게 사실상의 범야권 연석회를 대체했다 이런 의미 부여까지 하던데요. 네. 실제 큰 차이가 없는 정당들이죠. 앞으로 국회에서 내놓게 되는 법안 처리 과정들, 또 현 정부에 대한 비토 성격으로서의 야당의 강한 선명성으로 봤을 때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에 나서게 되는 후보자와 그리고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상징성 때문에 선거에 갈라졌던 측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의 경진 구도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저 정도의 만남 등은 앞으로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아마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이 다 한 뿌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 정당으로 합쳐지게 되는 과정들을 곧 거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 부원장님, 22대 국회 개원 전에 이른바 반윤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법 등 공조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총선 대비에 이미 반윤연대가 만들어졌죠. 네.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 민주당은 뭐 표현하면 항공모함이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좀 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한동훈 특검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라든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최상병 특검이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갑자기 죄송합니다. 개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다음 개혁신당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 모두가 합쳐지는 하나의 반윤연대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재정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만나겠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를 했는데 범야권 연대를 통해서 어떤 존재감을 키우려는 걸까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한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목소리에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 이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지만 보수 진영 전체와는 거리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보이는데요. 과거 2016년도 총선이 끝났을 때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서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3석의 의석은 캐스팅 보터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중앙 언론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점 속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아마 계속 이 같은 메시지를 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도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죠. 지금 뭐 찐명이라 불리는 박찬대 의원 네, 네. 지금 뭐 단독 출마 그쪽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당대표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는 당에서 왈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그 대선까지 가는 가도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처럼 개헌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되는 그런 격변의 상황이 온다면은 야당 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실제로 행정부가 무너지고 다른 정치가 주도하게 된다면 그건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당의 대표라면 완벽하게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는데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뭐 원래 우리 대로 대통령 임기가 그대로 지켜진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 전략은 이 대표 개인의 전략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표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면은 민주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비주류적 흐름에 있는 분들, 송영길 대표라든가 추미애 대표,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뽑혔습니다만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친문, 친노, 민평년, 586 이런 계열의 분들이 늘 됐어요. 네. 근데 최초로 지금 비주류 계열의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네. 완벽하게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으로 주류가 되더라도 비주류는 있어야죠. 네. 반대 세력은 있어야 됩니다. 당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이제 친명이 주류권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렇죠. 그러나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친명 비명이 아니라 실용파냐, 개혁파냐, 강성이냐, 온건파냐 네. 이런 식으로 구분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친명 비명을 따라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네. 당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총선 이후 여권 대선 잠룡들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났고 지금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비주류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본인의 존재감들을 키워왔는데 네. 지금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류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비어 있다는 판단 아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리고 그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겨갔던 주류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갈등 구도가 놓이는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걸 홍준표 시장이 직격하기 시작하고 대통령 편에 서는 듯한 메시지들이 연일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에 든든하게 받침되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진영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 든든하게 결집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보수 언론의 네. 길인데 본인의 정치적 대권 행보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시장이 항성과 행성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거 당연히 항성은 윤석열 대통령, 행성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일단 한 전 위원장 저격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걸 이제 눈치챈 거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도 하고 본인도 이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에 복귀 못한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홍준표 시장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네. 시장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안에 따라서 지금 윤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지금 당내 차별화를 위해서 밀당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네요. 이제 좋은 표현은 밀당이고요. 네. 나쁘게 표현드리면 이제 간보는 거죠. 네. 간보는 건데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양쪽의 간을 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눈치도 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가 총선 전과 바뀌었는가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런 네. 분위기도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치를 사실은 이렇게 세력 관계의 눈치 보기 간보기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안철수 정치 10년이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결국은 담론의 정치가 미흡했다. 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은 안철수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네. 안철수가 꿈꾸는 국가는 무엇인지 이걸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따랐던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는 세력이나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고
개별 의원으로서 활동과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로 세력의 대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오세훈 예. 서울시장이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당선자, 낙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앞두고 이게 좀 보폭을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낙선자들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선자들, 당선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라고 그 이상에 대한 해석에 선을 좀 긋고 있는데요. 총선 참패 이후에 현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많은 세간의 인식들이 이대로 다음번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은 일단 사람을 만나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 다음 위기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철학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대통령 후보의 새로운 주자로서의 국민적 관심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여성 당선자 10여 명과 차대매를 가지기도 했는데 당권 도전 염두에 둔 움직임인가요? 나경원 제가 뭐 친나경원은 아닙니다만 향후 2년은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권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중적 인지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저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제법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친윤이라든가 또는 비윤, 그다음에 반윤이라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밀 수 있는 사람 아마 나경원 의원뿐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 당대표로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2년 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도 저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총리 후보는 안 되나요? 총리를 제가 보기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총리보다는 정치인들은 선출직으로 대표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이 자리를 훨씬 더 선호하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음 차기 대선을 향해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여타의 후보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24%를 차지하고 리얼미터는 32.3%, 미디어 토마토는 29.3%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의 지지율이 이게 바닥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더 하락 요인이 있는 겁니까? 바닥 지점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기대로 최저치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총선 결과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소통 과제, 또 경제 상황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은 이전에는 주로 타격 포인트가 넓이에 좀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 기반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게 그 한 달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49, 35, 25 그래서 한 2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한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여야 영수회담을 선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보수 패널의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보수의 지지 기반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선거 패배 이후에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흐름 속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것이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지점 때문에 대구 경북 그 지지 기반에서 하락기세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윤 예.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취임 후 지금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대 지지율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국정 동력 마비죠. 우리가 25%의 법칙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5% 아래로 내려가면 이른바 레임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대체로 4년 차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25%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만 3년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마비에 대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 가지 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소, 경, 인. 소는 소통, 그다음에 경은 또 어떻게든 경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극적인 국정 지지율의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과거 대통령 지지율이 20% 되었을 때는 보통 나라에서 큰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광우병 파동,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그때 20% 지지율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좀 전에 그 배 수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20%대가 깨진다라는 거는 핵심 지지층이 깨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지지율이 있었던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발언 때 그리고 5세 조기 입학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커졌을 때 20%대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지난 그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정기조 변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지층까지 이반하는 상황에 온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 여권의 총선 평가를 보면은 중수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도와 그다음에 그 수도권과 청년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국정 운영 자체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내일 오후 2시에 만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인데요. 역대 영수회담을 살펴보면 영수회담 이후에 지지율 반등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회담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또 생각과 또 판단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각각의 지지층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라고 아예 몫을 박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것은 특검이나 또 25만 원 재난검사 할 이야기는 다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일입니다. 바로 29일 오후 2시에 1시간이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 최대 1시간 반 정도에 모두 발언하고 도착해서 인사하고 이래저래 또 같이 참석한 사람들 소개하고 이러면 20분 지나가고 한 30분 할 이야기하고 20분 더 덧붙여서 뭔가 성과를 거두어낸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어떠냐면 대통령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기대 이상의 뭔가를 내놓았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면서 성과가 나오게 되고 일정한 성과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성과가 있는 영수회담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경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경청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화답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중요한 자리일 텐데요. 네.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의제 없이 지금 만난다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상이몽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의제 중에 그 총리와 관련한 그 야권의 인준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박영선 그 전 장관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특검 문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명성을 부각하는 내용들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본인도 민의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더 강경하게 얘기할 건지, 물론 이제 경제나 이런 것도 먼저 얘기하겠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포인트를 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조국 대표와 먼저 만났다는 것도 상당히 압박 카드로 이미 설정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기 말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이재명 대표에만 무게가 실려 있고 힘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특검이나 25만 원 재난금이나 또는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또 협조적인 야당 대표로서요. 또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국정이 꼬이지 않도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또 판단을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야당도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재명 대표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른 회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드러나야 사실은 네. 좀 성공적인 그런 만남이 되겠죠. 총선 참패 이후 지금 인적 쇄신 중입니다. 여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은 뭐 딱히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나타나는 어떤 정황적 빅데이터 상의 분석을 보면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더 마땅한 인물, 더 국민 여론이나 야당에서도 또 여당 내부도 마찬가지로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좋겠지만 네.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보면 소통, 그래도 정진석 의원 정도면은 국회 경험도 많고 좀 소통할 인물이 아니냐. 또 하나는 야당입니다. 야당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본인의 또 책임 의식과 함께 또 발언의 비중을 실어서 힘을 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정진석 그냥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충청권에 대한 좀 민심도 고려한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여야 지지율 살펴보면요.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뭐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떤 총선 이전과는 좀 달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여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과반을 했던 그 시기에 이제 민노당이 10석을 가져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와 비슷한 지금 그 정치 지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합쳐서 이 범야권으로 같이 분류돼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지율이 이제 국민보다 높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야권 우위 지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지층이 서로 긴장 관계인지 협조적인 관계인지 보는 게 중요한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4월 16일, 18일 갤럽 그 차기 정치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41%고 조국 차기 지도자로 조국을 보는 게 25%여서 이 지지층이 아주 꼭 이렇게 긴장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 주장님, 근데 예. 갤럽, 리얼미터 등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습니다. 총선 전에도 이 같은 흐름을 보인 곳이 있는데 총선 결과는 민주당 압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유권자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한 30%라면은 총선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금 나와야 되는 민주당 지지율이 50%나 55%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총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이 물론 민주당의 승리면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해야 되고 민의를 수렴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또 공천 파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천 또 논란도 있었고 그런 걸 따져본다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서 22대 국회를 잘해야
충분히 그것을 정당 지지율로 평가를 해주겠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은 다시 유권자들은 이제부터 평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네. 싶은데요. 그 이제 정치평론가나 패널 중에서도 총선 관련해서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 그러면 그 같은 예측 지수는 앞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게 결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네. 잘못된 예측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네. 것인데 대체로 이제 3월 초만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는 구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평가되는 성격이 뚜렷한 선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네.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최종적인 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준하는. 그래서 심판론. 예, 대통령 지지율이 한 조사 기준으로 한 36% 나오니까 36 긍정 지지율 곱하기 300명을 하면 국민의힘 그대로 108석이 나옵니다. 네. 그 지표가 선거 중후반부터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은영 수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 둘러싸고 여러 예측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 지표들 얘기를 하고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결과를 그렇게 시원스럽게 맞춘 그런 뭐 예측 지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거를 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거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어떤 그 잡음이 있었던 시기에 이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가진 신당이 나타남으로써 민주당에게 불만을 가졌던 민주당 지지층 일부도 같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대권 주자를 가진 정당, 신생 정당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예측을 하지 못했던 네.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금인지 아니면 혁신인지 이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만나서요. 그 국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전체적인 여론은 그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건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어떤 이 긴장 관계 또는 협조 관계가 어떻게 나갈 거냐. 이게 앞으로 이제 입법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술까지 먹은 만찬을 통해서 뭔가 껄끄러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를 많이 시켰거든요. 더군다나 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제 만나자고 해서 3시간가량 만났기 때문에 지지층 안에서도 이 우리 둘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입법 주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잘 털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네. 예. 배 수장님이 향후 예. 양당이 이제 공동 법안, 공동 정책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 연대 본격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야권 연대를 본격화할 경우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나아가서 여야 지지율 흐름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없다더라도 네.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또는 비판 또 특검 사정 정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들을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뭐 6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선명성 경쟁이죠. 이 선명성 경쟁이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다. 그 피로감은 뭔가 거대 야당으로서의 충분히 책임감 있게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하는 요구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선명성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경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냐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의 더 좋은 민생 정책을 오히려 주도해 나갈 때 두 정당이 장기적으로 지지율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찬반 여론 팽팽하다고 하던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무려 7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21일 날 1,004명 대상 조사인데요. 찬반은 이제 전체 여론상에서는 엇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네. 호남하고 그다음에 30, 40대 여기서는 그 연임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0%
그리고 절반 약간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다만 이제 서울에서 연임을 찬성하는 게 39.5, 반대가 48.0이어서 이 서울에서의 이 정도의 그 반대 여론이 있다라는 거는 향후 이제 대권 가도를 달릴 때도 이 서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 연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명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면서 지금 임시국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에서 보면은요,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23.5%, 반대 의견은 65.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거부권을 찬성한다가 46.1, 반대 의견이 40.6이 나와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40.6%나 나왔는데요. 특히 지금 이 최상병과 관련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이 지금 다 충돌하고 있어서 이게 공수처뿐만 아니라 특검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총선이 민의를 수렴한다면 이것만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예.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응답자의 65.2%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글쎄 저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겠죠. 대통령의 거부권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좀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몇몇 의원들은 그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내고 있죠.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특별한 전제 조건이나 국민에 대한 설명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법이 검토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전처럼 특검법을 야당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상당히 또 국정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때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또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또 야당의 의혹 주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짧게 덧붙이면 네. 최근에 공수처장 임명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로는 이게 기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갈등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이것도 주요 현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긍정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였다면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총선 결과로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됩니다. 또 정부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만큼 의료계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이것을 정쟁적으로만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다 백지화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도 어떤 부분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뭔가 국민 여론에 얻어낼 겁니다. 야당도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해서 옳은 건 옳고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도 내겠다. 정부를 도와주겠다 하는 태도도 저는 상당히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야당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공이나 전문이나 의대 교수는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숫자는 뭐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환자들이 우려가 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은영 수사님, 네. 그 여론에서는 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도 사례를 보면 의학 분업이나 문재인 케어할 때 상당히 진통을 오래 겪었던 기억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3월 28, 29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갤럽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증원하는 거는 찬성 의견이 굉장히 높은데 정부와 의정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라는 의견이 65%고요. 정부 네. 원안대로 하라가 31%여서 어쨌든 좀 반발짝씩 물러나서 이걸 좀 잘 해결을 해라라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뭐 가장 큰 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인데 짧게만 덧붙입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네. 작은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해동이 아닐까 생각도 이번 주에는 이제 의정 갈등이 추가 진화되는 국면 이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네. 정부는 다시 또 더 냉랭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20%대 초중반인데 그게 10%대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더 큰 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드디어 만납니다. 의제 등을 놓고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총선 민의와 민생을 염두에 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 합니다. 후임 총리와 해병대, 최상병 특검 등과 관련해서도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뚜렷한 결과 없이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만남이 될 경우 전국 경색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